원소는 원자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인데요. 원자가 물리적인 원자 입자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라면 원소는 원자의 화학적인 특성을 감안한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바구니에 5개의 사과가 있다고 합시다. 사과 하나하나를 원자라고 치면 사과 원자가 5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사과 원소 5개가 있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소는 실제 입자가 아니라 개념이라서 숫자로 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구니에 사과라는 원소가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분자는 뭐냐? 우리가 물질이라고 할 때 물질의 성질 있잖아요. 그런 성질을 갖게 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분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H2O는 물 분자입니다. H는 수소 원자고요. O는 산소 원자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합쳐지면서 물의 특성을 갖는 물 분자 1개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특성 있잖아요. 투명하고 다양한 물질을 녹일 수 있고 뭐 라면을 끓일 수 있고 뭐 그런 거. 그런 게 원자 단위에선 없습니다. 수소로 라면을 끓일 수 있습니까? 산소로 끓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분자가 돼야, 물 분자가 돼야 라면을 끓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산소 분자는 뭘까요? O2입니다. O2.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산소 원자 2개가 합쳐져서 우리가 아는 산소의 성질을 띤 산소 분자 1개가 되는 겁니다. 원소, 원자, 분자의 개념은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배우는 개념입니다. 또 유명한 원소 기호들 몇 개 말씀드려 볼게요. Mg, 뭐죠? 마그네슘. Ca, 뭐죠? 칼슘. Gn, 뭐죠? 아연. 자, 본의 아니게 영양제에 들어가는 그런 원소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꼭 영양제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주기율표 같은 걸 배웠기 때문에 여전히 생생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해립의 부흥탄 질산플레 아시죠? 그런데 원소 외우느라 바빠가지고 정작 주기율표가 뭔지는 제대로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외우라니까 외운 거야. 주기율표가 뭐고 왜 생겼는지 이번에는 원소, 원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기율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너무 익숙하시죠? 이과 출신이면 더 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의 물질은 모두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원자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합쳐져서 세상 만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과연 세상엔 원자가 몇 종류나 있을까? 이 118개의 원소 중에서 92번 우라늄까지는 자연계에서 발견한 원소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과학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원소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부르는 표에 정리가 돼 있죠. 주기율표는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정한 규칙성에 따라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1869년에 러시아의 화학자인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원소를 표로 정리하는 기본 틀을 만듭니다. 야,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멘델레예프. 멘델레예프는 원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에 따라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원소를 깔끔하게 정리만 한 건데 놀랍게도 주기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갖게 된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거예요. 비하인드를 좀 더 말씀드리면 멘델레예프는 어릴 때부터 화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커서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화학과 교수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밤새 카드 게임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비몽사몽 강의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에게 카드 게임을 제안합니다. 종이로 만든 카드에 원소의 성질과 질량을 적어놓고 학생들한테 규칙성을 찾아서 한번 배열해 보라고 주문을 한 거죠. 카드 게임에 자신 있던 학생들이 카드 배열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멘델레예프도 답을 모르고 시킨 거예요. 교수님도 학생도 답을 모르고 그냥 시간이 막 흘러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멘델리예프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고민했던 원소의 규칙성이 반영된 주기율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깬 다음에 그걸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의 기본 틀이 돼요. 얼마나 주기율표에 몰입을 했다면, 그 주기적인 특성에 몰입을 했다면 꿈에까지 나왔겠습니까? 꿈에 뭐가 나와서 와, 꿈이 나에게 알려주다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꿈에 뭐가 나올 만큼 내가 현실에서 몰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꿈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렇게 꿈에 등장할 정도로 노력한 멘델리예프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멘델리예프가 원소 질량으로 표를 정리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나긴 하는데 여기서 벗어난 것들이 간간히 나오는 게 좀 애매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멘델리예프가 연구하던 때는 세상에 알려진 원소의 개수가 60개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게임을 하는데 전체 카드가 아니라 분실된 카드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카드가 거의 절반 가까이 분실된 상태에서 카드 게임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몇 개는 비워놓은 칸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멘델리예프가 확실히 클래스가 있는 거는 빈 칸을 만들어 놨어요. 억지로 이걸 채우지 않고 빈 칸에 들어올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를 미리 예언을 합니다. 여기 이 빈 칸은 지금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요 칸에 들어올 원소는 이런 특성을 가질 것이다. 야,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 실제로 그렇게 발견된 원소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저마늄입니다. 아마 저마늄이라는 이름은 좀 낯설어도 게르마늄이라고 하면 친근하실 거예요. 팔찌 아시죠? 말 아끼겠습니다. 네, 어쨌든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하면 예전에 과학 교과서에 있던 용어들이 요새 제법 바뀌었습니다. 야, 사실 저도 이거 너무 몰라요. 왜냐면은 어릴 때 배웠던 것들이라 익숙해져 있거든요. 2005년에 기존의 독일식이나 일본식으로 명명됐던 교과서 용어들을 미국식으로 교체해서 그런데요. 야, 정말 저도 헷갈리는데 대표적인 게 요오드, 이젠 아이오딘이라고 표기합니다. 또 부탄가스, 메탄가스 할 때 이 부탄, 메탄도 이제는 뷰테인, 메테인 이렇게 부릅니다. 좀 이름이 귀여워졌죠? 더 많은 것들은 검색해 보시면 또 재미있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주기율표로 돌아와서 멘델리예프가 만든 주기율표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영국의 헨리 모즐리라는 과학자가 보완합니다. 모즐리는 원자의 질량이 아니라 원자의 양성자 개수를 기준으로 표를 정리합니다. 원자 중심에 있는 원자핵도 사실은 그냥 둥그런 공 모양이 아닙니다. 쉽게 도식화를 하면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달라붙은 형태입니다. 아까 원자핵은 양전하를 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원자핵이 양전하를 띄게끔 하는 입자를 양성자라고 부르고요.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를 중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 개수가 늘면 어떻게 되느냐? 원자의 질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수소를 예를 들면요. 수소는 중성자도 없이 양성자 하나로 원자핵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가장 가벼운 원소이기 때문에 멘델리예프 주기율표상 1번이었습니다. 모즐리 기준으로 해도 양성자 개수가 하나라서 1번입니다. 참고로 원자 번호 1번인 수소가 얼마나 가볍냐면요. 너무 가벼워서 지구 중력에 매여 있지 않고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원자 번호 2번인 헬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헬륨 풍선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주의 4분의 3은 수소고요. 나머지 4분의 1이 헬륨입니다. 그럼 이제 모즐리가 기여한 현대의 주기율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수소, 양성자 1개, 2번 헬륨, 양성자 2개, 3번 리튬, 양성자 수 3개 이런 식으로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번호가 정해집니다.
또 보시면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는데요. 가로줄이 7개고요. 세로줄이 18개가 있죠. 가로줄을 주기율표 할 때 주기, 세로줄을 족이라고 부릅니다.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족. 그런데 표가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들쭉날쭉하죠. 굳이 줄을 나눠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로줄인 주기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개수가 같은 원소들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전자 껍질이 뭐냐면 원자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이 전자가 운동하는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줄 수소랑 헬륨을 예로 들면 전자 껍질이 1개고요. 두 번째 줄 리튬이랑 네온을 또 예로 들면 전자 껍질이 2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습니다. 그럼 세로 줄인 족의 기준은 뭐냐? 원자의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 중에서 다른 원자랑 화학 반응을 할 때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하거든요.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같은 원소끼리 세로줄에 모아놓은 겁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면 복잡하기도 하고 예외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원자가 전자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원자랑 원자가 만나면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보다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먼저 만나기 때문에 바깥쪽 전자 껍질에 속한 전자들이 화학 반응에서 중요한 겁니다. 족이라는 이름도 보통 동족, 같은 족에 속한다 할 때처럼 서로 성질이 유사한 원소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붙은 겁니다. 주기율표를 자세히 보시면 또 특징이 있어요. 색이 들어가 있죠. 제일 많은 색부터 보시면 거의 80%를 차지하는 원소들이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과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 원소들은요, 바로 금속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의 80%가 금속 원소예요. 야, 많죠, 금속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색은 금속이 아닌 비금속 원소를 나타내는 거고요. 제일 적은 건 준금속,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가진 원소입니다. 금속, 비금속보다 준금속이 좀 낯서실 수 있는데요. 규소나 저마늄 같이 반도체에 쓰이는 원소가 대표적입니다. 또 보시면 금속 원소가 왼쪽에 모여있고 중금속, 비금속이 또 오른쪽에 모여있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세로로 모아놨다는 게 아마 색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원자 그리고 주기율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연 상태 세상을 인간의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규칙성을 발견하기도 힘들고요. 예외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주기율표도 완성형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과학이라는 건 그동안 쌓여온 지식 중에서 제일 최근의 지식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최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결말이 열려있다. 그리고 새로운 결말이 또 다가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새로운 결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